역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새롭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피카소는 성공한 예술가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를 영웅시하지 않고 또 부정하지도 않겠습니다. 단지 그를 지금의 가치관으로 다시 보고 또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한 인간으로 새롭게 조명해 보려 합니다. 그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는 남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omething different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피카소만의 비하인드라 하고 그 9가지를 중요도에 따라서 역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피카소만의 비하인드 넘버 9. 그의 첫 번째 전시 장소는 술집이었습니다. 피카소는 17살 때부터 술집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곳 술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전시회를 바로 그 술집에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인 장소에서 그림을 그리고 전시하는 것은 어떤 심리였을까요? 그림 실력에 자신이 있는 피카소니까 잘난 척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고객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격식과 관습을 깨고 싶은 반항적인 심리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카소만의 비하인드 넘버 8. 그는 가장 큰 시장에 자신을 던집니다. 1900년에 피카소는 스페인에서 파리로 이전을 했는데 그는 보다 큰 시장에서 승부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우들이 헐리우드를 꿈꾸고 찾아가듯이 피카소는 그 당시 예술인들의 메카 파리로 간 것입니다. 즉 최고의 시장으로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피카소만의 비하인드 넘버 7. 그는 마티스의 후원자를 가로챕니다. 자신의 후원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스스로 인맥을 만들고 관리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파리에서 그는 미국 출신 문학가 겸 여루 시인 거트 루드스타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당시 미술 시장의 콜렉터로서 큰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만나려고 줄을 서는 거물급 인사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피카소는 단번에 그녀에게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말을 시작하면서 요즘 말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미 피카소는 그녀가 문화예술계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고 또 내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원래 거트 루드스타인은 마티스의 후원자였습니다. 이제부터 마티스는 자신만이 알고 있던 스폰서 거트 루드스타인을 12살이나 어린 풋내기 화가 피카소와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뺏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그 유명한 거트 루드스타인은 피카소의 작품을 위해 약 90회 정도 모델까지 서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이 바로 피카소가 그린 그녀의 초상화입니다. 하여간 그녀의 얼굴을 보고 피카소가 그렇게 집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후 그녀는 피카소를 평생 동안 지지하면서 그를 홍보하는 데 앞장섭니다. 잘은 몰라도 마티스는 많이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피카소의 인맥은 그림 판매상, 작가, 정치가는 물론 영화 배우 등 다양합니다. 이 사진의 인물이 당시 유명한 배우 브리지트 바르도와 피카소입니다.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피카소는 이미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열정적이고 매력도 많아서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카소의 별명을 인간 자석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피카소만의 비하인드 넘버 6. 그는 모방의 천재입니다. 좋은 화가는 베끼고 위대한 화가는 훔친다. 이 말은 피카소의 말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인용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림을 시작할 때 남의 그림을 모방시키는 방법이 가장 빨리 늘게 합니다. 동양에서도 전이모사라고 화론육법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방을 하되 그 작품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자기 것을 더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변증법적으로 진화하는 모방을 해야 합니다. 피카소가 딱 그렇게 한 것입니다. 피카소는 반 고호, 드가, 고갱, 로트렉, 마네, 마티스 등등의 작가를 모방하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피카소가 나타나면은 자신이 그리던 그림을 감추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원시 미술, 이집트 벽화의 정면성의 법칙 등을 모방하면서 얻은 기법은 나중에 입체파를 탄생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피카소만의 비하인드 넘버 5. 피카소, 그는 변신의 천재입니다. 그는 뱀처럼 스스로 허물을 벗고 늘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고객들이 지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한 가지 스타일을 고수하지도 않습니다. 작품을 시작하고 그 작품이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때쯤 그는 이미 그 스타일을 버리고 새로운 스타일을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색시대, 장밋빛 시대 등등 작품의 스타일이 변하지만 사람들은 피카소가 여자가 바뀔 때마다 작품이 변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복적인 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 싶은 예술가들만의 본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카소만의 비하인드 넘버 4. 그는 수준 이하의 졸작을 가장 많이 생산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평생 약 2만 점을 만들어낸 엄청난 다작가입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큰 그림을 몇 점씩 만들어냅니다. 피카소가 많은 작품을 하는 성향이 그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피카소의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 작품은 그렇게 좋은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카소는 다른 어떤 유명한 화가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졸작, 그러니까 수준 이하의 나쁜 작품을 쏟아낸 사람입니다. 그 실패한 허접한 졸작의 시행착오가 오늘의 피카소가 있게 한 것입니다. 피카소만의 비하인드 넘버 3. 그것은 마티스와의 멋진 라이벌 관계입니다. 특히 피카소는 마티스의 그림을 보고 그 능력에 질투를 느끼면서 존경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Henri Matisse. Plagieur sur Picasso. And you too, mademoiselle. Fernande Olivier. Enchanté. Pretty spectacular, no? Truly original. Critics hated it. 원칙적인 마티스와 자유분방한 피카소, 이 두 화가는 상대방의 작품이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미워하고 비난을 하는 사이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의 실력은 서로 인정하고 서로 대단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마티스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만이 나를 비평할 권리가 있다. 그것은 피카소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피카소도 이 모든 것을 두루 생각해 보니 오직 존경할 만한 사람은 마티스밖에 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 서로의 경쟁이 없었다면 마티스의 야수파, 피카소의 입체파도 탄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피카소만의 비하인드 넘버 2. 피카소는 자기 돈으로 자기 작품을 삽니다. 전시를 할 때 완판을 한다는 것, 즉 솔드아웃을 한다는 것, 예나 지금이나 작가들한테는 가장 큰 숙제이고 어려움입니다. 피카소는 자기 작품이 완판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친구들에게 미리 돈을 주어서 자기 작품을 사게 합니다. 마치 자기 작품이 인기가 있어서 매진되는 것처럼 소문을 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저도 사실 공감합니다. 피카소마저 예외가 아니라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피카소만의 비하인드 넘버 1. 피카소, 그는 시장 분위기를 자신이 유리하게 조장하는 반치광입니다. 그것은 시장의 루머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피카소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 고용된 사람은 근사하게 꾸며서 하루 종일 갤러리만 돌아다니면서 갤러리 주인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기 피카소 작품이 있습니까? 여기 피카소 작품 전시 안 하나요? 이상하네. 피카소 작품이 나오면 연락 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다니게 합니다. 이렇게 피카소 스스로가 자신이 시대의 대세인 것처럼 미술 시장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영향으로 몇 군데 화랑에서는 피카소를 찾아서 직접 작품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동조심리, 전문용어로 밴드웨건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이 바르는 화장품을 따라서 바르고 싶어하는 심리, 그리고 베스트셀러를 사서 보지 않으면 세상이 뒤지는 것 같은 심리가 생깁니다. 이것을 동조심리 또는 편승하고 싶은 심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그 유래는 음악 밴드가 탄 화물마차를 사람들은 그저 줄을 서서 따라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고 이것을 비유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 시절 피카소는 당시 예술가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참으로 놀라운 마케팅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은 정당하지도 않고 반칙이고 못된 수법으로 보입니다. 성공한 피카소니까 그것마저도 인간적이고 용서가 되는 분위기는 이해가 되지만 아무튼 멋진 방법으로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당한 건지 또는 야비한 건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확실히 그는 비즈니스 기질과 예술가의 기질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느낀 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예술가 피카소, 그에게 성공을 갈망하는 엄청난 열정을 빼면은 아마 노상방뇨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술 먹고 싸움도 하는 그런 보통의 우리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예술 제국을 꿈꾸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